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도시에서 꽃가게를 운영하는 30대 여성입니다. 가게라고 해봐야 시장 골목 안에 있는 조그만 곳이지만 동네 분들의 기쁜 날을 함께할 꽃다발을 만들며 보람을 느낍니다. 큰 돈을 벌진 못해도 꽃 손질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행복해져 놓지 못하는 일이죠. 남편은 저보다 한 살 위로 인테리어 현장을 누비는 사람이에요. 말수 적고 무뚝뚝하지만 자기 가족은 끔찍하게 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남편에게는 남다른 가족사가 있어요. 오늘 저는 바로 그런 남편과 그 가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니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담하건대 이야기가 펼쳐질수록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으실 겁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지인 소개 자리에서였어요. 솔직히 첫인상이 확 끌리는 타입은 아니었습니다. 과묵하고 표정이 별로 없고 대화를 이어가려면 제가 세 마디를 해야 겨우 한마디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오빠라고 불러도 되죠? 네. 오빤 취미가 뭐예요? 딱히 없어요. 그럼 주말엔 보통 뭐 하세요? 일해요. 아, 네. 계속 이어지는 단답형 대답에 슬슬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아니, 이 사람 내가 싫은 건가? 이건 아니다. 얼른 밥이나 다 먹고 일어나자. 그런데 제가 어색함을 이기기 위해 내뱉은 말에 의외의 답이 돌아왔어요. 저희는 세 자매예요. 위로 언니만 둘 있거든요. 오빠는요? 저한텐 여동생 하나 있는데 피는 안 섞였어요. 갑작스럽게 털어놓는 가족사에 저는 포크를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네? 부모님이 재혼하셨어요? 네. 그 아버지가 재혼하시면서 새어머니가 데려온 딸이에요. 근데 저한텐 친동생이나 다름없어요. 동생 2살 때부터 같이 살았거든요. 앞으로도 그건 알아줬으면 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대로 대화 한마디 이어가기 힘들던 사람이 동생 얘기는 길게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앞으로라니, 그럼 나랑 계속 보겠다는 거야? 내가 마음에 든다는 뜻인가? 좀처럼 상대의 마음을 모르겠는데 그때 남편이 투박한 손으로 자기 접시에 있던 돈가스를 잘게 썰어 제 접시와 바꿔주더라고요. 제가 좀 당황한 표정으로 바라보자 남편이 쑥스러워하며 살짝 웃었습니다. 웃을 줄도 아는 사람이었구나. 돌이켜보면 그 웃음에 마음이 간 것 같아요. 그 뒤로 연애하면서 남편의 이야기를 조금씩 듣게 됐습니다. 남편의 아버지가 재혼하신 건 자기가 중학생 때였다고 하더군요. 그 전까지는 아버지와 둘이서 살았는데 아버지가 일하러 나가시면 텅 빈 집에서 혼자 라면 끓여 먹고 혼자 숙제하고 혼자 잠드는 날이 대부분이었다고 했어요. 오빠, 외롭지 않았어? 제가 물으니까 남편이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때는 외로운 줄도 몰랐지. 그냥 원래 그렇게 사는 건 줄 알았으니까. 그 말을 들으니 남편이 너무 안쓰럽더군요. 그러다 아버지가 재혼하시며 새어머니가 2살짜리 딸아이를 데리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때를 이야기하면서 표정이 달라졌어요. 평소에 무뚝뚝하던 사람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죠. 그때부터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밥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 어머니가 형중아 손 씻고 와야지 하시고 식탁에 앉으면 정성스럽게 끓인 김치찌개가 놓여 있었어. 내 옆에 꼬맹이 동생이 앉아서 칭얼거리는 것조차도 귀엽고 행복했지. 남편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혼잣말처럼 덧붙였어요. 그때 처음 알았어. 집이 참 따뜻한 곳이라는 걸. 그 꼬맹이가 시누이 세희입니다. 남편은 동생이 어찌나 귀여운지 늘 업고 다녔답니다. 자기 용돈을 아껴 동생 과자를 사주고 밤에 잠이 안 온다고 칭얼대면 등을 토닥여 재워주기도 했다더군요. 제가 입을 삐죽거리며 놀리기도 했어요.
완전 딸바보 아빠 같았겠네. 그 말에 남편이 픽 웃으면서 답했죠. 뭐 비슷했겠지. 의붓동생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남편한테 세이는 처음부터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에 못지않게 새어머니도 남편을 친아들처럼 대하셨다고 해요. 남편이 아플 때 밤새 이마에 수건을 올려주시고 성적이 떨어지면 혼내는 대신 같이 앉아서 공부를 봐주셨다고요. 남편은 아련한 눈빛으로 당시를 회상했어요.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였어.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솟았습니다. 사람은 행복을 말할 때 즐거워 보여야 하잖아요. 근데 남편은 행복한 시절을 말할 때가 가장 슬퍼 보였습니다. 전 그런 남편이 안타깝고 가슴 아팠어요. 남편이 군대에 간 사이 비극이 찾아왔고 짧은 행복이 그렇게 막을 내렸다는 걸 대충 알고 있었거든요. 입대한 지 반년도 안 됐는데 갑자기 집에 가보라고 하더라. 놀라서 가봤더니 집엔 불이 났고 장례식장에서 혼자 남은 세희가 울고 있었어. 그 부분은 몇 번을 들어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진 궁금했지만 남편이 자세히 말하길 힘들어해서 저도 더는 묻지 못했습니다. 아픈 이야기를 굳이 헤집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한번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본 적은 있어요. 오빠, 그 불은 왜 난 거야? 하지만 남편은 잠깐 침묵하더니 고개를 돌리며 힘겹게 대답했죠. 그건 나중에 말할게. 그 모습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다시는 묻지 못했죠. 나중에 남편이 자발적으로 그 사건에 대해 조금 더 얘기해 주긴 했습니다. 한밤중에 불이 났고 아버지가 초등학생이던 여동생을 먼저 안고 뛰쳐나오셨다. 다시 아내를 구하러 불 속으로 들어가셨는데 두 분 다 나오지 못하셨다고. 산동네 좁은 골목이라 소방차가 제때 들어오지 못해서 진화가 늦어졌다고 하더군요. 의붓딸이지만 목숨을 걸고 아이를 먼저 구하신 아버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울었어요. 남편은 이미 수없이 울었는지 담담한 얼굴로 먼 산을 바라보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세희는 내가 돌봤어. 머릿속에 갓 20이 넘은 군인이 긴급 휴가를 나와 장례를 치르고 어린 여동생을 데리고 살아가는 모습이 어렴풋이 그려졌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이 동생의 오빠이자 보호자이며 가족의 전부가 된 겁니다. 낮에는 인테리어 현장을 뛰고 밤에는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동생을 먹이고 입히고 학교에 보냈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남편과의 결혼에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 남자한테 내가 다시 따뜻한 집을 만들어 줄 거야. 저렇게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이면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가정은 지킬 테니까. 그래서 반대하는 부모님을 어렵게 설득해 마침내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시던 부모님도 저희가 다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셨죠. 결혼하기 전 신우를 처음 만났을 때의 일이 생각나네요. 남편이 미리 이런 말을 귀뜸하더군요. 저기 세희가 좀 정신없게 만들 수도 있어. 그래도 놀라지 마. 나쁜 뜻은 없는 애니까. 무슨 소린가 했는데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이해했습니다. 어린 신우가 절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그러더니 처음 보는 사이가 무색할 정도로 저를 스스럼 없이 덥석 안는 거예요. 새언니, 너무 반가워요. 저도 이제 언니가 생긴다는 게 너무 좋아서 어젠 잠도 못 잤어요. 근데 언니 진짜 예쁘네요. 향기도 좋아요. 무슨 샴푸 쓰시는 거예요? 21살이었나? 그때는 대학생이었는데 어찌나 밝고 부침성이 좋은지 남편이 옆에서 멋쩍게 웃으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야, 좀 적당히 천천히 해. 언니 놀라겠다.
그 말에 신우가 자기 오빠를 힐끗 보더니 제 팔짱을 끼면서 말했어요. 오빤 가만히 있어. 이건 우리 여자들만의 대화거든. 그때 단박에 알겠더라고요. 남편이 왜 그토록 동생을 아끼는지를 말이죠. 신우는 정말 밝고 사랑스러운 아이였거든요. 그 뒤로 신우는 금방 저한테 마음을 열었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제 꽃가게에 들러 수다를 떨다 같이 퇴근하고 저녁이면 나란히 부엌에 서서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친자매같이 편한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의붓남매니 핏줄이니 하는 건 저희 사이에는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이었죠. 다만 한 가지, 제가 신우한테 늘 신경이 쓰이는 게 있었어요. 평소에는 해맑게 웃고 수다도 잘 떨던 신우가 가끔 혼자 있을 때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며 쓸쓸한 표정을 지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무슨 생각해? 뭐 걱정거리 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니. 배가 고파서 슬퍼 보이나? 하며 너스레를 떨었죠. 하지만 전 자꾸 신우의 그 표정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부모님을 일찍 여인 아이의 외로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오빠 하나 믿고 자란 아이니까 마음 한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겠거니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그 빈자리를 채워주고 싶다고 생각하게 됐고요. 신우에게 더욱 신경을 쓰기 위해 노력했죠. 그렇게 시간이 훌쩍 지나 신우는 미용대학을 졸업하고 꽤 규모가 큰 미용실에 취업했어요. 철부지 같던 신우가 사회 초년생이 된 거죠. 매일 아침 현관을 나서면서 출근 인사하는 신우가 대견하기도 하고 갑자기 어른이 된 것 같아 괜히 서운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신우는 여전히 퇴근길에 꽃집에 들러 하루 일과를 늘어놨죠. 새언니, 저 오늘 커트 2명이나 했어요. 정말? 아이고 잘했네 우리 아가씨. 근데 한 분이 앞머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엄청나게 떨었어요. 가위 잡은 손이 이렇게 막 떨리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손을 파르르 떨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신우 때문에 또 한참 웃었죠. 신우가 첫 월급 탄 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꽃집 문을 닫으려는데 신우가 손에 작은 쇼핑백을 들고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그리고 숨을 몰아쉬며 저한테 내밀더군요. 새언니, 이거 받으세요. 뭐야 이게? 첫 월급으로 산 거예요. 열어봐요 빨리.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안에 립스틱이 들어있고 신우가 두 눈을 반짝이면서 물어왔습니다. 이거 언니가 좋아하는 색이죠? 맞죠? 신우가 그걸 고르면서 얼마나 행복했을지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첫 월급을 타고 기쁜 마음에 저를 위해 선물을 사온 거예요. 솔직히 비싼 브랜드는 아니었지만 그런 신우의 마음을 생각하니 저에게는 그 립스틱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선물 같았습니다. 저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 이거 완전히 내 거잖아. 아가씨, 내가 이 색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당연히 알죠. 빨리 발라봐요, 빨리. 저는 립스틱을 조심스럽게 입술에 바르며 코끝이 찡해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화장대 맨 앞자리에 놓았죠. 나중에도 두고두고 그 립스틱을 볼 때마다 그날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지곤 하더군요. 그러다 신우가 미용실에 들어간 지 1년쯤 지난 어느 금요일 갑자기 뜬금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언니, 나 주말에 친구들이랑 동해 쪽으로 여행 가기로 했어. 대학 동기들이랑. 그 말에 제가 정색하며 물었습니다. 어머, 그래? 몇 명이야? 혹시 남자도 있어? 숙소는 어딘데? 술 많이 마시면 안 되는 거 알지? 그렇게 묻는 저를 보며 남편과 신우가 동시에 웃었습니다. 신우는 깔깔거리며 저를 놀리듯이 말했죠. 새언니, 누가 보면 언니가 우리 엄마인 줄 알겠어요. 그 말에 남편이 맞장구 치더군요.
아이 그러게 말이다. 예전에 나한테 딸바보 아빠 같다더니 자기도 딸바보 엄마 같잖아. 전 그런 두 사람을 밉지 않게 흘겨보며 대답했죠. 걱정되니까 그렇지. 가까운 곳도 아니고 강원도 멀잖아. 그러면서 속으론 저도 웃었습니다. 내가 진짜 아가씨를 친동생으로 생각하는구나. 놀러 간다는 말에 이렇게 걱정이 된다니. 하지만 신우는 제 걱정을 뒤로하고 신이 난 듯 떠들었어요. 펜션도 대박이야. 바다 바로 앞이래. 회도 먹을 거고 바닷가에서 사진도 엄청나게 찍을 거야. 우리끼리 차도 렌트해서 가는 건 처음이라 너무 떨려. 저는 노파심에 다시 한번 말했어요. 아가씨 진짜 조심해. 겨울이니까 빙판길 조심해서 운전해야 해. 알았어요 언니.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보호자들은 걱정이 너무 많으셔. 그러더니 콧노래를 부르며 짐을 챙기더군요. 하지만 저는 왜 그런지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침대에 누워 남편을 향해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아가씨를 과잉 보호하나? 우리 없이 여행 간다니까 왜 이렇게 불안하지? 제 말에 남편이 피식 웃었어요. 누가 보면 네가 세희 친언니인 줄 알겠다. 나도 걱정되지만 세희 성인 된 지 오래야. 저 나이에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건 흔한 일이지. 걱정하지 마. 고작 1박 2일인데 뭐 별일이야 있겠어? 다음 날 신우는 새벽같이 일어나 짐을 들고 방에서 나왔어요. 저는 신우 손에 용돈과 간단한 과일을 건네주며 당부했죠. 아가씨, 연락 자주 하고 사진 많이 찍어서 보내줘. 신우가 웃으며 대답했죠. 당연하죠 언니. 내가 언니 진짜 좋아하는 거 알죠? 갑작스런 신우의 말에 저도 웃으며 답했어요. 혼자 놀러 간다고 미안해? 그러지 말고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와. 네, 언니도 간만에 오빠랑 오붓한 시간 보내요. 그동안 저 때문에 둘이 좋은 시간도 못 보냈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아가씨 없었으면 오빠처럼 재미없는 남자랑 어떻게 살았겠어. 그 말에 신우가 키득거리며 손은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신우한테서 사진이 왔어요. 친구 넷이서 바닷가 앞에서 활짝 웃는 사진이더군요.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는데도 다들 웃고 있었어요. 신우가 한가운데서 브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쁘다.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고 재밌게 놀아. 그렇게 답장을 보내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신우한테 받은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오후 내내 연락 한 번 없더니 그날 밤 날벼락 같은 전화가 온 겁니다. 저녁을 먹는데 남편 핸드폰으로 낯선 번호에 연락이 왔고 전화를 받은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입술을 파르르 떨며 끔찍한 말을 내뱉었어요. 세희가 사고가 났대. 남편에게 연락한 건 경찰이었습니다. 신우 일행이 묵고 있던 해안가 마을 펜션에서 대형마트까지는 거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헌데 신우가 야식거리를 사러 간다며 혼자 차를 몰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다 어둡고 외진 도로에서 눈길에 차가 미끄러져 전복됐고 전복된 차량에서 기름이 새면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더군요. 차는 폭발하듯 불에 탔고 운전자는 현장에서 숨졌다고 했어요. 모든 사실은 함께 여행을 간 친구들이 증언했습니다. 세희가 장 보러 간다고 나갔어요. 저희가 말렸는데 기분이 좋은지 금방 다녀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시간이 넘어도 안 돌아와서 전화했는데 받질 않았어요. 신우의 친구들 역시 충격으로 덜덜 떨면서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시신은 화재로 심하게 훼손된 상태라 얼굴도 제대로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어찌나 참혹한 모습인지 저는 정신을 2번이나 잃고 말았어요. 차량 안에서는 불에 타담한 신우의 지갑과 신분증이 나왔고 렌터카 명의도 신우 앞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군요. 믿을 수가 없어 미친 듯이 오열했습니다. 아침에 웃으며 인사하고 나간 아이가 불과 몇 시간 만에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어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제정신일 수가 있겠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아닐 거야. 다 거짓말이겠지? 아가씨가 장난치는 걸 거야. 그렇지? 제가 울면서 매달렸지만 남편은 참담한 표정으로 입을 꾹 다문 채 눈물만 흘렸죠. 나중에 경찰로부터 사고 현장의 사진을 받았어요. 도로 옆 비탈에 시커멓게 그을린 채 뒤집힌 차량이 있었습니다. 불에 타서 뼈대만 남은 상태였고 주변에 소방 흔적이 어지럽게 남아 있었죠. 남편은 그 사진을 보더니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세희야, 세희야. 저와 남편은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신우의 미용실 동료들과 동네 분들이 오셨어요. 같이 여행을 갔던 친구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연신 울기만 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가야 했는데, 혼자 간다고 해도 따라가야 했는데 왜 혼자 보냈을까? 신우의 친구들은 죄책감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와 남편의 슬픔이 너무 커 그 애들까지 붙잡아줄 여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신우의 죽음으로 각자의 슬픔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죠. 며칠 후 눈물로 얼룩진 장례식이 끝나고 그 밝던 아이를 한 줌 재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화장장에서 나오는데 유골함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 하나가 이렇게 가벼워질 수 있구나. 이 안에 세희가 있다는 거야?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저는 무릎 위에 유골함을 안고 말없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때 남편이 갑자기 차를 길 옆에 세우더니 핸들에 이마를 대고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내서 엉엉 우는 남편의 모습은 장례식 내내 봤지만 적응이 되지 않더라고요. 세희야, 오빠가 못 지켜줘서 미안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간신히 참아오던 제 눈물이 다시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또 한참을 남편의 등을 쓸어주면서 함께 울었죠. 간신히 집에 돌아와서 신우의 방 앞에 유골함을 모셨습니다. 신우의 방은 그대로 두기로 했어요. 신우가 쓰던 미용가이며 연습하던 마네킹, 미용 대학 졸업사진, 모든 게 신우를 떠올리게 해 황급히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방에 돌아와 화장대를 보는 순간 또 무너지고 말았어요. 화장대 위에 놓인 립스틱, 신우가 첫 월급으로 사줘서 아끼고 아껴가며 발랐던 그게 또 제 가슴을 후벼 파더라고요. 언니, 빨리 발라봐요, 빨리. 그 목소리가 방 안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귀를 막으며 침대에 주저앉아 또 한참을 울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지옥 같은 그 시간을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네요. 남편은 억지로 현장에 나가긴 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진 않는 게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멍하니 신우의 방에 앉아있다 나오곤 했어요. 저는 아예 꽃집 문을 열지 못하고 있었죠. 퇴근길마다 찾아와 옆에서 제잘거리던 모습이 떠올라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장례식 후 내내 집안은 정막 그 자체였어요. 남편도 저도 밥을 차려놓고 마주 앉아도 신우가 앉던 빈자리만 바라봤습니다. 사람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 라는 말이 있듯이 신우가 없는 공간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헌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던 남편과 저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신우가 떠난 지 정확히 열흘째 되던 날이자 유난히 잠이 오지 않는 날이었어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아도 신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꽃집 문을 열고 들어오던 모습과 여행 가기 전에 손 흔들며 나가던 얼굴이 자꾸 어른거렸죠.
눈을 감으면 더 선명해져서 차라리 뜨고 있는 게 나을 지경이었어요. 남편도 한참을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든 것 같았습니다. 그맘때 남편은 신우를 잊고 싶어서인지 일부러 고되게 일하고 밤늦게 들어왔어요. 저녁도 생각 없다며 그냥 씻고 누워 뒤척이다 잠이 들었죠. 저는 남편의 숨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또 새벽까지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간을 보니 새벽 2시. 처음에는 알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동이 계속 울리는 걸 보니 전화더라고요. 이 시간에 누구지? 남편은 깊이 잠들었는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혹시 현장에서 급한 연락이 온 건가 싶어서 남편 대신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보니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어요. 받을까 말까 잠깐 망설이다가 새벽에 전화가 올 정도면 급한 일이겠거니 싶은 생각에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아주 약하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죠. 새언니?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며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제가 모를 리 없는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에요. 매일같이 꽃집에 들러 웃으며 절 부르던 세상에서 가장 밝던 그 목소리가 말이죠. 열흘 전에 화장까지 마친 죽은 사람의 목소리가 깜깜한 새벽 남편의 핸드폰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예요, 새언니. 저 좀 구해주세요. 신우가 울먹이며 내뱉는 말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꿈인가? 내가 지금 잠들어서 꿈을 꾸는 거야? 아니면 귀신?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온갖 생각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장례식장에서 오열하던 기억, 화장장에서 유골함을 안고 돌아오던 기억, 신우의 빈방 앞에서 울던 기억, 그 모든 게 뒤죽박죽 섞이면서 머리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다급한 목소리가 또 들려왔어요. 새언니, 거기 있어요? 제발. 너무나 지친 듯하고 간절한 목소리였죠. 저는 바짝 마른 입술 사이로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아가씨? 정말 아가씨야? 네, 언니 저예요. 저 안 죽었어요. 저 좀 구해줘요. 제발요.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꼭 쥐고 미친 듯이 남편을 흔들어 깨웠어요. 자기야 일어나. 빨리 일어나봐. 남편이 인상을 찡그리며 눈을 떴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전화. 아가씨한테서 전화가 왔단 말이야.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단박에 잠이 달아난 듯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뭐? 너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왜 그래? 남편은 마치 제가 미치기라도 한 것처럼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라봤죠. 하지만 저는 다급하게 핸드폰을 남편에게 들이밀며 소리쳤어요. 나도 몰라. 근데 정말 아가씨 목소리야. 진짜야. 받아봐 빨리. 남편이 전화기를 받아 귀에 대는데 손이 덜덜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여보세요? 그러더니 이내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지고 마른 침을 삼키는 게 보였습니다. 뭐래? 아가씨 맞지? 틀림없지? 하지만 남편은 대답 없이 입술만 깨물었어요. 그러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너 누구야? 누구냐고? 감히 이런 장난을 쳐? 잡히면 가만 안 둬! 그때 전화 너머로 신우가 울먹이며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빠 진짜 나야. 믿어줘. 오빠랑 나만 아는 거 물어봐. 뭐든 대답할게. 남편이 잠깐 눈을 감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둘만 아는 이야기를 생각해낸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부모님 장례를 치르고 어린 동생을 집으로 데리고 올 때 버스에서 했던 말을 묻더라고요. 내가 그때 버스에서 뭐라고 했어?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신우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오빠는 너를 지켜주려고 있는 사람이야. 그 순간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세희야, 너 세희인 거야? 응, 오빠, 나야. 진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전화기를 쥔 손으로 얼굴을 감싸더니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분명히 열흘 전에 장례 치르고 화장까지 한 사람이 전화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신우라는 걸 확인했으니 머릿속이 엉망이 되고도 남을 상황이었죠. 그때 남편이 간신히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세희야, 어디야? 어디 있는 거야? 신우가 다급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더 작아졌어요. 마치 누군가 들을까봐 숨기듯이 두려움에 잔뜩 움츠러든 것 같더라고요. 오빠, 나 산속에 있어. 버려진 산장 같은 데야. 산장 앞에 있던 주소가 뭐냐면... 그렇게 신우가 심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주소를 말하고 저는 얼른 그 주소를 입으로 중얼거리며 화장대에다 립스틱으로 마구 적었습니다. 종이를 찾을 여유조차 없었거든요. 그러더니 신우가 끝내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오빠, 제발 빨리 와줘. 근데 조심해야 해. 그 사람 있어. 그 사람이 나왔나 봐. 그때 남편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하는 게 보였습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닌 것 같았어요. 뭔가 슬픈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론 두려움이 느껴지기도 했죠. 하지만 가장 큰 감정은 분노 같았습니다. 남편은 더욱 심하게 손을 떨며 물었어요. 그 사람? 세희야, 누굴 말하는 거야? 설마 진짜 그 사람 말하는 거야? 신우가 잠깐 말을 멈추더니 아주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맞아, 오빠,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 나타났어. 남편이 눈을 감더니 주먹을 꽉 쥐는 게 보였어요. 저는 남편과 신우가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죠. 남편이 아는 누군가인 건 분명한데 반응이 너무 격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평소에 아무리 화가 나도 소리 한번 안 지르는 사람이 전화기를 쥔 손이 하얗게 되도록 힘을 주고 있었거든요. 그 와중에도 신우의 떨리는 음성이 계속 들려왔어요. 오빠, 어떻게 된 건지 나중에 다 말할게. 제발 빨리 와줘. 지금 그 사람이 술 취해서 잠들었어. 깨기 전에 와서 나 좀 살려줘. 그러고는 전화가 끊겼습니다. 남편의 눈에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서려 있었어요. 저는 상황을 다 이해하진 못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 것 같았습니다. 신우가 살아있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 잠옷에 겉옷만 걸치며 소리쳤어요. 자기야, 얼른 일어나. 지금 당장 가야 해.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제가 건넨 겉옷을 입으며 밖으로 나왔죠. 그리고 신발을 신으며 차키를 찾아 들고 주차장으로 향해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새벽이라 도로엔 차가 거의 없었어요. 남편은 평소에 무척 안전운전하는 사람인데 그날은 핸들을 잡은 손에 핏줄이 잔뜩 섰더라고요. 속도계가 올라가는 게 보였지만 저는 더 빨리 갈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정도로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자기야, 아가씨가 말한 그 사람 도대체 누구야? 하지만 남편은 핸들을 꽉 쥔 채 대답하지 않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수가 미안해. 일단 가서 세희부터 데리고 나오면 말해줄게. 나 무서워. 제발 뭐라도 좀 말해줘. 남편은 잠깐 망설이더니 딱 이렇게만 답했어요. 악연이야. 우리 남매한테 아주 무서운. 그 말투에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분명 저한테 뭔가 숨겨온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지만 그때는 그걸 따질 때가 아니었어요. 어쨌든 신우를 구하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그렇게 침묵과 긴장 속에서 한참을 달려 신우가 말한 주소 근처에 도착했어요. 산길로 이어지는 비포장도로에 다다르자 차가 덜컹거리며 비탈길을 올라갔습니다. 차에서 나오는 불빛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산속이었어요. 그렇게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산 중턱쯤에서 나무 사이로 건물 윤곽이 보였습니다. 신우가 말한 낡은 산장이었죠. 지붕은 반쯤 내려앉고 창문은 판자로 막혀 있었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벽 틈으로 아주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남편이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끄더니 저를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위험하니까 넌 여기 있어. 뭐? 싫어, 나도 갈 거야. 명수가 제발. 여기 있다가 내가 5분이 지나도 안 내려오거든. 당장 경찰에 신고해. 알았지? 그 말에 심장이 튀어나올 것처럼 뛰었습니다. 경찰? 그렇게 위험한 일인 거야? 그러니까 넌 여기 있어. 제발. 그게 도와주는 거야. 결국 저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이 차에서 내려 천천히 산장으로 향하는 게 보이자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경찰에 신고했어요. 남편은 5분을 기다리라고 했지만 두려움이 밀려와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먼저 경찰에 전화를 걸어 신우에게 들은 주소와 오면서 보이던 건물을 말하며 신고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아무래도 사람이 납치된 것 같아요. 제 말을 들은 상대가 깜짝 놀라더니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당장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 혼자 보내는 게 마음 놓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힘없는 여자라고 해도 상대가 몇 명인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한 명이라도 더 있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남편 몰래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발밑에서 마른 낙엽 밟히는 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 심장이 더 쪼그라드는 것 같았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그때 앞서가던 남편이 이상함을 느꼈는지 돌아보다 저를 발견하고 흠칫 놀라더군요. 하지만 저는 눈을 부릅뜨고 저도 따라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어요. 결국 남편도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쉬더니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손도 무척 차갑고 심하게 떨렸어요. 남편도 무서웠던 겁니다. 그래도 저희는 힘을 내서 산장 문 앞에 섰어요. 무섭다고 도망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문을 밀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산속에 울렸습니다. 헌데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경악하며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답니다. 산장 안쪽 희미한 불빛이 비치는 구석 맨바닥에 신우이가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기억하는 신우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수척하고 초라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얼굴 여기저기에 시퍼런 멍이 들어있고 한쪽 다리가 엄청나게 부어 있었습니다. 걸을 수 없다는 게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불과 몇 주 전 바닷가에서 활짝 웃으며 사진 찍던 아이가 엉망이 된 채 버려진 산장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신우가 저와 남편을 발견하더니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죠. 오빠, 언니. 신우를 본 남편이 달려가 무릎을 꿇고 동생을 끌어안았어요. 신우도 오빠의 품에서 작은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저도 그 곁에 앉아 두 남매를 감싸 안았어요. 차가운 산장 바닥에 셋이 엉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신우의 몸에서 씻지 못한 냄새가 풍겼지만 전 그게 오히려 반가웠어요. 귀신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러다 남편이 먼저 고개를 들고 신우의 얼굴을 살펴보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세희야, 누가 이랬어? 정말 그 사람이 너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신우가 오빠를 올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이자
남편의 얼굴이 처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멍든 볼을 두 손으로 감싸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세희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천천히 말해봐. 그런데 신우가 입을 열려는 순간 산장 안쪽 판자로 막힌 문 뒤에서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희 세 사람 다 동시에 몸이 굳어버렸어요. 쿵, 쿵, 쿵. 무겁고 비틀거리는 발소리에 이어 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희야, 어디 있어? 신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더니 얼굴이 파랗게 질리고 온몸을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제 팔을 잡으며 입모양으로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야. 헌데 신우의 말을 확인한 남편의 눈에 불꽃이 일더니 동생을 등 뒤로 감싸며 벌떡 일어섰어요. 저도 신우의 어깨를 잡고 함께 일어났습니다. 신우는 다리가 부어 제대로 서지 못했고 제가 부축해야 겨우 중심을 잡을 수 있었거든요. 곧이어 판잣문이 벌컥 열리더니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5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야위고 거친 인상의 남자가 술 냄새를 잔뜩 풍기며 산장 안을 둘러봤어요. 그러다 저희를 발견하고 비틀거리며 한 발짝 다가오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알아본 듯 입을 열더군요. 이게 누구야? 그 자식 아들 녀석 아니야? 야, 이게 얼마만이냐? 넌 나이 먹을수록 너희 아빠 판박이로구나. 그 웃음소리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저는 그 남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였지만 신우의 반응만 봐도 상대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죠. 남편이 동생과 저를 등 뒤에 숨기며 남자를 정면으로 노려보고 이를 갈듯이 말했습니다. 저리 비켜! 우린 세희 데리고 나갈 거야! 그 말에 남자의 표정이 변했어요. 웃음이 사라지고 눈이 날카로워지더니 갑자기 잡아먹을 듯이 소리를 쳤습니다. 데려가? 누구 마음대로? 너희 발로 여기까지 잘도 찾아왔지만 나가는 건 마음대로 안 될 거야! 남편이 저를 뒤로 한 번 더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향해 한 발짝 나아갔어요. 저는 신우를 부축한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두 남자가 마주선 순간 상대가 남편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어요. 하지만 술에 취한 남편이 살짝 피하기만 해도 자기 무게를 주체하지 못해 비틀거렸죠. 신우와 저는 놀라서 비명을 지르고 남편이 가까이 다가가 남자의 손목을 잡고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남자가 발버둥치며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지만 남편은 이를 악물고 버티며 놓지 않았어요. 곧이어 두 사람이 엉켜서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당연히 남편의 힘이 훨씬 우세했지만 술에 취한 남자의 힘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았어요. 저는 어떻게든 남편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얼른 달려가 남자의 등을 주먹으로 마구 때렸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나며 남자가 신경질적으로 저를 돌아볼 때 남편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몸을 움직여 남자를 바닥에 눕히고 제압했어요. 상대가 발버둥 쳤지만 남편이 숨을 헐떡이며 몸을 누르고 있었죠. 그러면서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명수가 세희 데리고 먼저 나가! 저는 걱정이 됐지만 남편의 간절한 눈빛에 어쩔 수 없이 신우를 부축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신우는 다리를 쩔뚝거리면서도 힘을 내서 한 발 한 발 걸어나갔어요. 그런데 그때 뒤통수에 남자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날아와 꽂혔습니다. 안 돼! 그만두지 못해! 어디 감히 내 딸을 마음대로 데려가!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려 신우를 바라봤어요. 신우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절 보더니 이렇게 말했죠. 언니, 나중에 다 설명할게요. 우리가 망설이면 오빠가 위험해져요. 그래서 저는 퍼뜩 정신을 차리고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딸이라니? 저 남자가 분명히 아가씨를 딸이라고 불렀어. 그렇다면 저 남자가 아가씨의 친부라는 거야?
그런데 가까스로 저희가 산장문을 나서는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이 5분을 기다리라고 했지만 기다리지 못한 제가 미리 112에 신고한 게 오히려 다행이었죠. 전 얼른 남편을 돌아보며 소리쳤어요. 경찰이야! 경찰이 오고 있어! 그러자 남자가 도망치려고 발버둥치며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이거 뭐냐? 너희 나하고 전생에 무슨 원수를 져서 이렇게 내 앞길을 막는 거야! 놓지 못해! 하지만 사이렌이 점점 가까워지자 포기한 듯이 그 소리도 서서히 잦아들더군요. 잠시 후 경찰차 2대가 산장 앞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경찰관 4-5명이 뛰어들어와 남편과 남자를 떼어내는 걸 보며 제가 소리쳤어요. 그 남자 잡으세요. 위험한 사람이에요. 우리 아가씨를 납치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그러자 곧이어 수갑이 채워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가 바닥에 얼굴을 붙인 채 도망치려고 길을 썼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 딸을 내 마음대로 만나지도 못해! 경찰이 남자를 일으켜 세우며 연행했고 남자는 끌려가면서도 신우를 향해 고함을 질렀어요. 세이야, 네가 나한테 이래도 돼? 못된 것! 어미를 닮아서 너까지 내 인생을 시궁창에 쳐박아! 하지만 신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얼른 신우이의 귀에 손을 가져다 대며 더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막아줬어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2사람이 진짜 부녀 관계라고 해도 그 인연이 아름답진 않을 거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었죠. 밖으로 나와 경찰차에 타는 남자를 지켜보고 있을 때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아마 경찰들이 연락한 것 같더군요. 다리가 망가진 신우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남편도 남자와의 실랑이로 팔과 얼굴 여기저기에 상처가 가득했지만 저는 신우를 혼자 둘 수 없어 구급차에 함께 타서 손을 잡아줬어요. 남편은 저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읽었는지 큰 소리로 말했죠. 명수가, 난 괜찮아. 우리 차로 따라갈 테니까 네가 세이 옆에 좀 있어줘. 저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에도 신우는 제 손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전 그런 신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제 다 끝났어. 괜찮아. 내가 옆에 있을게. 병원 갈 때까지 눈 좀 감고 쉬어. 정말 괜찮은 거죠? 이제 다 끝난 거 맞죠? 그럼 걱정하지 마. 그런 제 말에 신우가 겨우 안심하는 표정을 보이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그날의 위기 상황은 일단 마무리됐어요. 그 후로 신우는 병원에 입원하고 남편은 간단하게 상처를 치료받았죠. 다행히 뼈가 부러지거나 하는 큰 부상은 입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곧 모든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어요. 며칠 후 저는 남편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수사관이 사건의 진모를 설명해줬어요. 남자와 신우의 진술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들을 종합한 결과였습니다. 전 그제야 그 2남매에게 미처 듣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됐어요. 수사관의 말에 따르면 신우의 친아버지 고판수는 오래전에 신우의 어머니와 이혼한 뒤에도 전처에게 집착했다고 합니다. 전처가 다른 남자, 즉 남편의 아버지와 재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앙심을 품고 찾아갔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정신적 피해를 돈으로 갚으라고 협박하고 거절당하자 술을 마시고 집 주변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겁니다. 그날 밤 집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던 남자의 담뱃불이 처마 아래 적재물에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했다네요. 남자는 불이 난 것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고 하필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불이 번지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결국 그 일로 무고한 남편의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남자는 실화 치사죄로 기소되어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고 합니다. 그 화재로 한 단란한 가정이 망가지고 어린 신우 혼자 살아남았던 거죠.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놀라운 진실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남편이 자세한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입을 꾹 다물었던 이유와 화재 원인을 물을 때마다 괴로운 표정을 짓던 이유를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그런 끔찍한 진실을 입 밖으로 꺼내놓기가 쉽지 않았겠죠.
수사관의 말이 이어지자 옆에 앉은 남편이 주먹을 꽉 쥔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전 그런 남편의 손을 살며시 잡아줬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의 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아직 더 놀랍고도 기막힌 사실이 남아있더군요. 고판수는 10년 넘게 복역하다 출소했어요. 그리고 그 직후부터 자기 딸을 찾아다닌 것 같더군요. 피해자 말입니다. 그리고 딸을 찾아낸 다음 협박한 거죠. 자기가 나타난 사실을 절대 오빠한테 말하지 말라고요. 안 그럼 오빠랑 새언니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했다네요. 사실 고판수는 그 옛날 사건에서 자기가 억울한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일로 자기 인생이 망가졌다고 아직도 고인들을 원망하더군요.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로 사람이 둘이나 죽고 멀쩡한 두 남매가 부모를 잃었는데 그 죗값을 치렀다고 억울해하다니. 그런데 황당하고도 무서운 고판수의 만행은 그게 시작이었어요. 수사관은 한숨을 쉬며 다음 말을 이어갔습니다. 피해자는 자기 친부로부터 가족들을 지키고 싶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한 채 월급을 전부 갖다 줬는데 그것도 모자랐는지 고판수는 자기 동거녀와 함께 더 큰 사건을 공모했어요.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이 눈을 크게 뜨며 되물었어요. 그 이후부터는 남편도 처음 듣는 얘기 같더군요. 더 큰 사건이라뇨? 수사관은 무거운 얼굴로 놀라운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 딸에게 고액의 생명보험을 가입시킨 뒤 사고로 죽은 것처럼 위장하는 보험 사기를 계획한 겁니다. 피해자의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은 신원불명의 노숙자였어요. 지적장애가 있어 아무도 찾는 이가 없는 사람이었다고 하더군요. 고판수가 그 사람의 시신을 자기 딸의 신분증, 소지품과 함께 렌터카에 태우고 전복시킨 뒤 불을 질러 교통사고 사망으로 위장한 거예요. 남편과 저는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러다 먼저 정신을 차린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 아가씨가 여행 간 것도 다 그 남자가 꾸민 계획의 일부였다는 건가요? 수사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그 여행도 이미 짜놓은 판이었어요. 그 사건의 피해자가 자기 딸이라는 걸 확인해주고 적당한 알리바이를 만들어줄 증인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 딸을 협박해 여행 일정을 짜게 하고 친구들을 이용하게 만든 거예요. 그 친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친구가 사고를 당한 줄 알았겠죠. 그 말을 듣자 장례식장에서 오열하던 신우 친구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아이들도 안타까운 피해자였습니다. 저와 남편도 그랬죠. 신우의 장례식과 화장장에서 둘이 부둥켜 안고 미친 듯이 울었던 그 모든 슬픔이 꾸며진 거짓 위에서 벌어진 일이었다는 게 도저히 실감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수사관이 더 무서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 보험 사기를 계획할 당시 수익자를 고판수의 동거녀로 설정했거든요. 자기가 직접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의심받게 될까봐 그런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과거에 악연도 있으니까요. 근데 보험금 수령을 앞두고 그 여자가 자기 몫을 더 달라며 고판수와 크게 다툰 모양입니다. 그 다툼 끝에 고판수가 여자를 해코지하고 인근 야산에 유기한 겁니다. 남편이 온몸을 떨며 물었어요. 그럼 고판수가 정말 사람을... 수사관은 한숨을 쉬었죠. 네, 그런 정황을 자기 딸이 눈치챈 것 같으니 더욱 도망 못 가도록 감시한 것 같더라고요. 피해자는 두려움에 떨다가 도망쳤는데 얼마 가지도 못하고 넘어지며 부상만 입고 다시 자기 친부 손에 끌려와 감금된 거고요. 고판수의 진술대로 동거녀는 야산에서 발견됐고 지금 남은 건 보험 사기에 이용된 노숙자의 신분을 파악하는 일이에요. 그 사람도 역시 고판수가 해코지했다고 자백했거든요.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신우가 저희에게 전화를 하게 된 건 천운이었어요. 신우는 그때의 일을 이렇게 회상했죠. 그대로 있으면 분명 저까지 위험해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남자가 술에 취해 잠들었을 때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삐져나와 바닥에 떨어진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2판 4판이라는 생각으로 이를 악물고 기어가서 그 전화기를 손에 넣어 오빠한테 연락한 거예요. 그리고 얼른 통화 목록을 지운 다음에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놨어요. 그런 일이 있고 얼마 후 고판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실화치사 전과에 더해 살인과 사체 유기, 보험 사기, 감금, 폭행, 사체 손괴 등 엄청난 범죄 사실이 더해져 결국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출소 후에 범행이 극도로 잔혹하고 계획적이며 피고인이 범행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점을 중하게 보았다고 했어요. 아무리 처음 화재가 실수였다 해도 출소 후에 저지른 일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범위를 완전히 넘어선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고 판수는 끝까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난 억울해. 처음 그 불은 실수였어. 담배를 피우다 불이 옮겨 붙은 것뿐이라고. 그것 때문에 난 12년을 감옥에서 썩었어. 근데 왜 내가 다 잘못했다는 거야? 난 내 딸이랑 지금이라도 잘 살아보려고 그런 건데 그 망할 계집애가 친아버지인 날 이렇게 만든 거야. 그 계집애도 지 어미랑 다를 게 없다고. 망할 것. 내 인생을 망친 건 그 모녀야. 남편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전 그런 남편의 손을 잡으며 달래듯 말했죠. 괜찮아 자기야. 그 오랜 세월 이어져온 악연도 이제 끝난 거야. 다행히 아가씨도 별일 없고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 일만 남은 거라고 생각해. 우리 이 일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꼭 빌어드리자. 제 말에 남편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다리 수술받고 병원에 한 달 넘게 입원해 있던 신우는 건강을 회복하느라 애를 먹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몸보다 마음의 상처였죠. 신우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작은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며 울기를 반복했어요. 그래서 정신과 상담도 함께 받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오빠가 위험에 빠지게 된 게 모두 자기의 탓이라고 자책까지 하더군요. 언니, 나 때문에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오빠랑 언니도 위험할 뻔했어요. 난 진짜 세상에 도움이 안 되는 앤가 봐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가씨. 아가씨가 있어서 오빤 그 힘든 시간을 버텨온 거야. 그건 누구보다 아가씨가 가장 잘 알잖아. 제발 그런 약한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기운 차려. 그게 어린 아가씨를 불길 속에서 구해준 아버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야. 저는 상심에 빠진 신우를 곁에서 지키기 위해 꽃집 문도 닫고 매일 병원을 오가며 예전의 밝은 웃음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런 저의 노력에 답하려는 듯 신우도 점차 기운을 회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악몽의 횟수가 줄고 얼굴에도 화색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퇴원하던 날 신우가 병원 현관에서 햇빛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바깥 공기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았죠. 정말 고마워요, 언니. 전 그 말에 또 울어버렸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코를 훌쩍이더라고요. 신우가 그런 저희를 보면서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얼굴로 말했어요. 울지 마. 나 살아있잖아. 그거면 된 거지? 저와 남편은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신우는 빠르게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했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부터는 다시 미용실에도 나가게 됐어요. 물론 처음엔 가위를 드는 것조차 힘들어했지만 저와 남편의 머리로 열심히 연습해 예전의 자신감을 회복했죠. 그리고 다시 퇴근길에 제 꽃집에 들러 그날 하루의 일과를 참새처럼 제잘거릴 수 있게 됐답니다. 그런 신우의 요즘 최대 관심사는 바로 제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조카의 성별이랍니다. 언니, 우리 조카 성별 아직이에요? 다음 달은 돼야 알려주나 봐. 왜? 그게 그렇게 궁금해? 당연하죠. 얼른 알아야 이 고모가 선물을 준비하죠. 참, 아기 이름도 내가 지어줄 거라고 한 거 잊지 않았죠? 아유, 오빠도 애 이름 짓는다고 벌써부터 난리던데 경쟁자가 많아서 큰일이네. 어머, 안 돼요. 내가 벌써 여기저기 얼마나 많이 부탁해놨는데. 우리 조카 이름은 세상에서 제일 복된 이름으로 지어줄 거라고요. 그런 신우의 말에 제가 난처한 듯이 웃었습니다. 이것이 저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신우가 살아 돌아온 그 새벽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세상이 무너졌다고 생각했는데 무너졌던 그 가슴에 다시 새로운 행복이 꽃피고 있으니까요. 부디 오늘 이 사연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잃어버렸던 희망이 되살아나는 기적이 찾아오길 빌며 전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봄,
만개한 꽃잎처럼 모두 활짝 웃으실 일만 가득하세요. 감사합니다.